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범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천을 네. 확정받아서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천안갑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또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네. 등과 같은 보직을 역임하면서 국민들께 언론을 통해서 올바른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외교안보를 넘어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지역 발전 문제 모두 고려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막 말이 술술 나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준비된 후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만 잘한다고 사실 좋은 후보는 아니잖아요. 네, 그걸 그렇긴 하죠. 얼마만큼 네. 실행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의 안보센터장을 하시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외교원은 교수였고요. 교수. 센터장은 아산정책연구원. 네. 제가 이제 프로필을 봤더니 이제 그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봤던 프로필에는 국립외교원 그 안보 외교안보센터장이라고 돼 있어서 네, 이제 네, 약간 네. 좀 정정을 좀 해야겠네요. 네, 근데 네, 네. 어쨌든 이제 국립외교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교의 정책을 총괄하는 이 외교의 꽃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네. 곳에서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외교안보 전문가로서의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한국국방연구원입니다. 네. 거기는 국방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데 1995년에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네. 다행히 운이 좋아서 네. 거기에서 또 유학 선발이 돼서 미국에서 박사도 받고 오고 그러다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고 네. 또 개방형 공직으로 외교부 정책기획관 네. 국장 자리인데요. 네. 그런 걸 하면서 또 경험을 쌓았고 네. 그 결과로 이제 국립외교원 교수 생활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국립외교원은 참 좋은 곳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외교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외교 정책 방향도 제시할 네. 수 있고 또 외교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예로운 네. 자리인데 그런데 이제 외교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대북 정책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를 제기하다가 아무래도 그 신분상 공무원 신분상 한계가 있어서 그때 이제 2018년 초반에 이제 국립외교원을 떠나서 네네. 민간연구소인 아산정책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유롭게 제 네. 의견을 말했는데 그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은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3번 하고 미북 정상회담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보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안 보여요. 네. 이거 약간 좀 빗대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상당히 유행했던 만화가 있어요. 네. 슬램덩크라고. 네, 알겠습니다. 슬램덩크의 한 장면을 보면은요, 거기 남자 주인공이 강백호잖아요. 네. 이 강백호를 그 안 선생님인가요? 코치가 네. 가르칠 때 리바운드를 잡는데 자꾸 공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을 쳐다보는 머리를 눌러서 발을 쳐다보게 하더라고요.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야지 리바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만 네. 쫓아가다가는 못 잡는다. 네.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것만 쫓아서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생각하면은요, 네. 그거는 현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네. 우리가 북한에 기대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그들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있느냐인데 그렇죠. 정상회담 하면서도 계속 핵물질 생산해냈고요, 핵무기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는데 우리는 마치 평화가 왔다고 떠들었어요. 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부분이 결국 안타깝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미래통합당인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인재영입 6호로 영입을 네. 했고 저는 이러한 제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정책 전문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네. 제 가진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까 뭐 이제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보통
노력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운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전문성을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이제 인재 영입으로 또 오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이야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요.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쟤들 돈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맨날 뭐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맨날 보면 옛날에 김일성 때부터 뭐 쌀밥에 고깃국 이야기하던 그때부터 맨날 돈 없다 그러더니 뭐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맨날 실험 발사하고 참 이 시험 발사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무기 체계 같은 거 개발하지 네. 않고 민생 쪽에 투자하지 않겠느냐. 네. 그들의 사고는 전혀 다른 거죠. 아. 그들의 사고는 오로지 누구?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는 거고 네. 김정은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 김정은의 우선순위가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네. 오로지 자신의 집권. 그러면은 그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외부의 위협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은 비상 대권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밖에 안 되는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고 네. 그 최고 지도자가 비록 그 권력을 세습해서라도 그걸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의 근본이고 지금도 북한을 이렇게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사상적인 기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또 그것을 재활용해야 되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과업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위협 강조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실 지금 뭐 한국이 네.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런 미사일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정말 네. 나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것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본질적인 전략 방향 네. 이거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북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고 단지 무슨 정상회담이라든가 교류협력 한두 차례 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네.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뭔가 이익을 뭔가 돈을 좀 강탈하든지 뭐 물품을 강탈하든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강도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거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뭐 끝까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이제 얻을 때까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적화 통일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목표는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단기간에 이룰 수 없으니까 단계를 여러 가지 나눴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그간 20여 년간 노력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우리는 제대로 한 게 없다. 과거 네. 정부의 대북 정책 모두 실패한 게 아니냐? 네.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유엔 체제가 구축된 이래 가장 완벽한 제재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요. 그 제재가 잘 작동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네. 그 제재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약간 완화시키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활로를 찾은 거죠. 네.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풀어주면 뭐가 되냐? 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에는 우리 핵만 인정해주면 한국하고 잘 지낼게, 네. 다 잘 지낼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이간시키겠어요?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계속 미국 때문에 안 되니까 미국하고 사이 좀 멀어져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이간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은 그 다음엔 또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는 아니죠. 북한이 한국을 보호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신 보호비를 내놔라. 그렇죠. 외세로부터 너희들 보호해줄 테니까 이제 우리 말 들어라. 국제관계는요 냉정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그런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다. 네. 우리는 북한이 비록 핵을 개발했지만 우리는 그때 경제적인 선택을 했고 네. 북한에 비해서 50여 배 잘 사는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했고 네.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네. 북한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성공 공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성공 공식 하나 무엇이냐?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 네. 성공 공식 둘, 계속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창출한다. 네. 성공 공식 셋,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은요,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돼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을 보면 성공 공식 하나, 네. 한미동맹 왠지 약간 이상해요. 그렇죠. 성공 공책 둘, 네. 경제 정책 지금 경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성공 공책 셋, 북핵 용인 이거 완벽하게 틀어 막아야 되는데 비핵화라든가 북핵 폐기보다 자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네. 잘못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것은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잘못된 것은 과거 우리의 성공 정책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네.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저같이 학계에 있는 사람이 정치에 네. 뛰어들게 됐습니다. 참 이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군비를 써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뭐 특정한 국가를 공격하거나 침범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자신의 영토 그리고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다른 나라가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서 무장 해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대문을 열어놓고 집에 있는 세간살을 다 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데 일단은 엊그제 뭐 본인들이 방사포라고 얘기했는데 방사포에 대해서도 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포는 사실 로켓인 거죠. 네. 그래서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역을 타격하기 위해서 다련장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최근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마른 방사포인데 사실상 미사일인 거죠. 사실 로켓과 미사일의 구분이 쉽지 않아요. 네. 뭐 유도가 어느 정도 정밀하게 되느냐, 최종 네. 단계에서 이렇게 기동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이 그나마 구분할 수 있는 네. 차이인데 네. 최근에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구경 방사포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미사일이라고 보는데 그것은요 미사일과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정밀 아. 유도 기능이 장착돼 있고 네. 최종 단계에서 기동까지 변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말로만 방사포지 미사일이다 저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방사포라고 해서 위협이 적어 보이는데 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합참이 발표한 거 보면은 네. 거리는 240km 나가는 네. 거고 고도가 35km로 상당히 낮은 각도에서 발사가 됐어요. 네.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요. 북한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시계를 돌려보면 2016년, 2017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에 고각 발사를 했어요. 1000km 이렇게 위에서 네.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런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레이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높여놔야 돼요. 네. 그러면은요. 30km대로 날아오는 걸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레이더라는 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보는 범위가 범위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한이 실험하는 거는요. 하나하나 정말로 정밀하게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이것의 위협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군내에서도 설명을 하고 네. 청와대도 NSC에서 이 위협이 이러한 위협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걸 하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레이더나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히 구성하고 그렇죠. 다각적인 강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이 없어요. 아, 정말 걱정돼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경제도 우리 이제 생활에 매우 중요하지만 안보는 산소와 같은 거여서 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한번 무너지면은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협을 미리미리 대응해 놨을 때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거지. 네. 그걸 갖다가 눈 감고 당장 뭐 청와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군이 네. 침묵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군은 정말로 그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면밀히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보면은 뭐 저각도로 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추경에 뭐
적어도 레이더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 그럼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예, 네. 근데 솔직히 예전에도 보면은 뭐 연평도 포격 때나 이럴 때도 뭐 이스라엘제 레이더물 급하게 수입해 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사실 그냥 쐈습니다.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하고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얼마나 외교나 이 안보에 무능한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뭐 이런 분야를 좀 지적하기 위해서 뭐 상임위를 뭐 국방위로 가신다거나 뭐 이런 또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뭐 저는 외교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네. 상임위를 외통이나 국방위로 가야겠죠. 뭐 네. 그거는 제가 뭘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네. 이제 국회가 일단 제가 당선이 네, 돼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리고 국회가 구성되면 우리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에서 네. 이제 배치를 할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고려해서 네. 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외통이나 국방위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지적했던 전략적 방향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국방력 건설의 방향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실정을 갖다 지적하면서 올바른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천안갑 지역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천안갑 또 어느 동네인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안갑은 이제 천안이 갑을병 세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천안갑은 천안시 지도를 보면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 구 도심과 동부 6개면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네. 과거 구 도심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문성동이라든가 네. 그리고 원성동, 네. 신안동, 네. 성정동, 다가동, 복명동, 그리고 동부 6개면으로 와서 목천, 병천, 수신, 성남, 동면, 북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름만 얘기해서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 지역이에요. 그래서 천안시의 구도심하고요. 동부 6개면이라는 농업 지역이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성격도 좀 다양한데 네. 가장 큰 현안이라고 말씀드리면요. 낙후되어 있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천안에서 자랐을 때는 제가 천안 갑 지역에 있는 학교만 나왔어요. 네. 남산초등학교, 개강중학교, 북일고등학교가 다 제가 지금 지역구에 몸담고 있는 천안 갑 지역인데 네. 그 지역이 천안의 중심이었고 충청도의 중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천안이 서쪽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KTX역도 천안 아산역처럼 해갖고서는 천안의 서쪽에 있고 네. 또 저쪽에 당진이라든가 아산 지역에 공단이 발달하면서 네. 서북부 지역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있는 갑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네. 지난 20년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18년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민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천안갑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낙후된 천안갑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오고 네.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천안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다시 천안갑 지역이 천안의 중심 그리고 네. 충청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네. 제 포부입니다. 그 이제 뭐 지역을 설명하실 때 천안의 이제 동쪽, 동남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쪽 그쪽을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렇게 네. 설명드리면요. 옛날 그 철도, 네. 옛날 철도와 옛날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는 아직도 네, 있으니까 네. 경부고속도로가 같이 있는데 그 사이와 동쪽이다. 물론 이렇게 천안역의 서쪽도 일부 지역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주로 그 동쪽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 대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남쪽 지방으로 갈 때 그 천안갑을 항상 지나서 예, 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경부고속도로로 통과하면은 천안갑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우실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천안 인터체인지를 지나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리고 뭐 천안 삼거리 뭐 휴게소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천안 인터체인지 주변에 조금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좀 보이는데 그 좀 네. 더 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저 논과 예, 예. 밭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저도 이제 문득 거긴 것 같았는데 이해가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네, 아우, 저보다 설명을 잘하신 것 그런 거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어딘지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주변에 지인이 있으시면 우리 신범철 후보님 많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천안갑의 현안이 이제 낙후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당선이 돼서 오랫동안 했지만 뭐 지역 발전이 안 돼 있다. 그럼 혹시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행하실지 그거에 대한 또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네, 시장이 할 일이 있고 네. 시의원들이 할 일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의원들이나 뭐 시장님들이 이렇게 상의해서 할 일은 예를 들면 그런 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 목천 지역에 2만 7천 명 네. 이상이 살고 있어요. 네. 상당히 큰 지역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KT 역세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니, 뭘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갈아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부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니 이쪽 지역에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요. KT 역세까지 가는 버스 노선 직행 노선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무관심했던 거죠. 아니 뭐 사실 뭐 KTX를 뭐 그분들이 뭐 예. 많이 이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KTX까지 가는 동안에 그 다른 곳들 이렇게 있고, 중심지들을 예, 그렇죠. 지나서 갈 텐데 예. 그러면은 그런 노선이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배차 간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네. 뭐 KTX를 이용해서 다른 곳을 가거나 뭐 서울을 가거나 할 때 되게 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예, 이제 그런 당연히 있어야 거부터, 될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부터 이제 다 네.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걸 국회의원 공약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이라면은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예산을 갖다가 특별히 지원받아서 네. 천안갑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고민을 더 했어요. 네. 너도 나도 중앙정부에서 돈 달라고 해갖고 지역 발전시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나눴어요. 네. 일단 경제는요. 일단 민간이 활성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면은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근데 천안갑 지역의 특성상 거기에 제가 있는 지역에 대학들이 많아요. 네. 갑 지역에 총 15개, 분교까지 하면 16개 대학이 있고요. 특히 신안동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한 동에 대학이 5개가 있어요. 5개나.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약간 R&D 쪽 네. 그걸 개발해서 민간 기업,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산학 연계를 하면은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네. 한 첫 번째 공약은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아, 두 번째는 뭐냐? 이쪽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전 지역에 가서 공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육 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학원도 이쪽 지역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 여건은 저는 공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머리를 잘 쓰고 아이디어를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천안갑 지역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저는 메이커 교육센터 같은 것을 갖다가 천안갑 지역에 유치하겠다. 네. 이거 메이커 교육하니까 일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옛날 저희가 클 때는 실과라고 했어요. 뭔가 만드는 거. 네네. 그래서 그런 메이커 교육을 갖다가 또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만들고 네. 그래서 거기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또는 이제 아까 천안갑 지역에 도농복합 지역이고 네. 그러다 낙후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 6개면 지역에 폐교가 2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쪽은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데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폐교를 활용해서 글로벌 인재를 갖다 육성하는 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라든가 글로벌 매너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전혀 없어요. 네. 따라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고 네. 또 하나의 히든 카드는요. 이건 제가 정말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 했잖아요. 네. 3.1 운동 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각나는데 천안에 뭐가 있습니까? 독립기념관. 그렇죠. 네. 독립기념관에 있어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에 가셔서 3.1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3.1 운동 행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제 탄압 네. 이런 이야기들만 담겨 있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요. 3.1 운동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게까지 3.1 운동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계몽 운동 네. 그리고 각 종교 단체의 활발한 활동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국민 의식이 향상됐고 그 향상된 국민 의식을 바탕으로 3.1 운동이 만들어졌다. 네. 그럼 우리는 그 정신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1 운동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유치해가지고서는 네. 전국에서 그런 정신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 이거는 교육부 예산이 아니면 보훈처 예산이라도 따와서 반드시 만들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2개의 천이라고 했어요. 1,000개의 일자리와 1,000명의 신범처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저는 뭐 천안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국제방직이라는 방직 공장에 다니셨고 네. 초중고 다닐 때 과외 한 번 안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공교육을 네.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기회를 우리 천안갑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통합당 있잖아요. 네. 이 미래를 만들겠다. 그 2개의 천으로 그런 생각으로 큰 공약을 만들었고요. 네. 또 여기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천안 구도심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재개발, 네. 재건축, 재생사업 이런 네. 걸 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쪽 지역에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딸린 스포츠센터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서북부 지역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좋은 시설들은 다 거기 있더라고요. 아. 그럼 갑 지역에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동부 육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공단 같은 거를 만들어야 네. 되고 도로 여건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쪽 경부고속도 쪽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를 갖다가 터널로 해서 저쪽 북면 쪽으로 연결을 네. 하면은요. 그쪽이 천안 시내와 연결이 순탄해질 수 있고 그게 연결되면 천안 외곽도로를 또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의 방식. 그래서 각각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을 개발 중에 있고 그것을 곧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 네. 지역 차원에선 각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생활 여건과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네. 그리고 아주 세세한 부분 버스 노선까지도 잘 챙겨서 사실 버스 노선은 제 공약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님도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장님 후보 측에다가 잘 전달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천안 시장 후보와 천안갑 국회의원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을병 지역의 네. 국회의원 후보도 정해질 텐데 네. 이렇게 런닝메이트처럼 해서 서로 네. 공약도 공유하고 네네. 제대로 된 정말로 통합된 모습의 공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